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엄마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저는 자식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모든 것은 석 달 전 큰아들 진수가 제게 건넨 하얀 봉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아이들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손주들이 흘린 국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늘 제 몫이었고 식사 후 과일 깎는 것도 당연히 제 일이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제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봉투를 열어보니 여행사 팜플렛과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나트랑 5박 6일 시니어 전용 패키지. 엄마, 효도 여행이에요. 저희 셋이 돈 모아서 준비했어요. 막내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평생 우리 뒷바라지만 하시고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둘째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저는 황급히 봉투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다 예약해 놓았는데 시니어 전용이라 엄마 또래 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가이드도 따라가고요. 정말이지. 난 평생 가족 빼고는 다른 사람들이랑 여행 같은 거 가본 적이 없는데 혼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일주일을 보낸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도 우리 부부는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업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졌고 정작 시간이 났을 때는 애들 교육비 생각하면 아껴야지 하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남편은 돌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10년, 저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짐이 될까봐 혼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사양만 하세요? 둘째 민지가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하겠다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사양만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집에서, 부엌에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제가 갑자기 혼자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이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진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이제 좀 살아야지.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집 비우면 누가 화분에 물 주고 우편물 챙기고 정말 바보 같은 핑계였습니다. 엄마, 그런 거 제가 올게요. 수진이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해요.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여행 팜플렛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백사장, 웃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지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꿈이나 바람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남편과 연애할 때도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키울 때도 늘 다른 사람들이 먼저였습니다. 남편 사업 걱정, 아이들 교육 걱정, 시댁 걱정. 정작 박영숙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팜플렛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봐도 되는 걸까?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몇 번이고 다시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옷은 제대로 챙긴 건가? 약은 충분한가? 여권을 또 확인하고
환전한 돈을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설렘도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세 자식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엄마, 연락 자주 하세요. 카카오톡 사용법 아시죠? 아프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단체 관광이니까 가이드 말 잘 들으시고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동안 아이들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손주들이 저를 찾지는 않을까. 하지만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재밌게 놀다 오세요. 엄마가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올게.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드는 아이들, 평생 저를 엄마로만 불렀던 아이들. 이제 일주일 동안은 저도 그냥 박영숙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요? 출국장 문을 지나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혼자 편하게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며 안전벨트를 매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여기 제 자리네요. 실례할게요.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여자분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데 화장도 진하게 하셨고 옷차림도 세련되어 보이고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시니어 패키지로 가는 최미란이에요. 혹시 혼자 오셨어요? 아, 네.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우리 나이에 혼자 여행 오는 사람 많지 않은데 반갑네요. 그분은 정말 밝고 활발해 보였습니다. 제가 움츠러들수록 그분은 더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영숙 씨 첫 해외여행이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여행 많이 다녀봐서 잘 아는데 나트랑 정말 좋아요. 아, 네.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낯선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개의치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자녀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효녀들이시네요. 네. 애들이 효도 여행이라고. 부러워라. 저는 자식들이 다들 바빠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왔어요. 우리 나이에 뭘 못하겠어요? 그분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옆에서 미란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숙 씨 이번 여행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그냥 바다나 보고 맛있는 것 먹고. 에이, 그것만요? 우리 좀 더 특별한 거 해봐요.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밤에 바닷가에서 맥주도 마시고.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미란 씨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있으니 저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이 설렘이 결국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은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영숙으로 살아보자. 그게 제가 평생 바라왔던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나날들은 꿈만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 따뜻한 햇살, 그리고 무엇보다 미란 씨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우리는 매일 같이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바닷가를 걸었으며 밤늦게까지 호텔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 씨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평생 집 안에만 있었던 제가 스쿠버 다이빙 체험도 하고 밤 바닷가에서 맥주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미란 씨가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내 인생을 사는 거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란 씨가 베트남에서 사준 밝은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여행 중에 배운 대로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밖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어머, 엄마 완전 달라 보이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지셨어요? 민지도 눈을 휘둥그레 뜨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엄마, 그 스카프 새로 사신 거예요? 색깔이 되게 화려하네요. 응. 여행에서 친구가 선물해 줬어. 예쁘지? 친구.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친구요. 여행에서 친구를 사귀셨어요? 진수가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최미란 씨라고. 정말 좋은 분이야.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저는 차 안에서 내내 미란 씨 얘기를 했습니다. 미란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우리가 함께 무엇을 했는지. 아이들은 처음엔 웃으며 들었지만 점점 표정이 미묘해지는 것을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가방을 풀면서 계속 미란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란이가 말이야. 이 옷도 같이 골라줬어. 나한테 이런 색이 잘 어울린대. 정말이지. 미란 씨와 함께 있으면 저도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습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한 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란 씨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우리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런 얼굴로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이 사진을 프린트해서 거실에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인화하고 예쁜 액자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거실 선반, 가족 사진 바로 옆에 그 액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오후에 수정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가 그 액자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은? 아, 여행에서 친구랑 찍은 거야. 예쁘게 나왔지? 네. 근데 거실에 두시려고요? 응. 왜? 이상해? 아니에요. 그냥. 수정이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둬서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미란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 식사 후에, 자기 전에 미란 씨도 저에게 자주 연락을 했고 우리는 곧 서울에서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올라가는데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강남역 어때요? 거기 맛있는 뷔페 있는데 거기서 먹고 쇼핑도 하고. 좋아. 그럼 토요일에 봐. 전화를 끊고 나니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큰아들 진수의 승진 축하 가족 모임 날이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오빠네 집으로 다 같이 모이기로 했잖아요. 몇 시에 오실 거예요? 민지야, 미안한데 내일 못 갈 것 같아. 네,
왜요? 미란이랑 약속이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민지가 놀란 듯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빠 승진이 얼마나 큰일인데요. 엄마가 안 오시면 오빠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알아. 하지만 미란이랑은 벌써 약속한 지 일주일이 넘었어. 미안하지만 나도 내 약속이 있단다. 엄마, 가족 모임보다 친구 약속이 더 중요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민지야, 너희도 너희 친구들 만날 때 나한테 허락받니? 나도 내 친구 만나는 건데 왜 그래?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해? 여행 다녀오신 후로 계속 그 친구 얘기만 하시고, 맨날 통화하시고, 가족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시잖아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민지야!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 뒤치다꺼리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살면 안 되니? 내 인생도 살고 싶다고. 너희가 바빠서 나 안 찾을 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손주들도 다 크고 너희도 다 바쁘고 나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을 때 그 마음 알아? 전화기 너머로 민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렇게 못났나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오빠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민지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내 친구 만나겠다는데 그날 밤 저는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목이 메었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애들이 나를 못 믿어줘. 내가 친구 만나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영숙 씨. 자식들이 원래 그래요. 부모는 영원히 부모로만 살기를 바라죠. 그래도 너무하잖아. 영숙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풀어요. 알았죠? 응. 고마워, 미란아. 당연하죠. 우리 친구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미란이 말이 맞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토요일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미란 씨처럼 화려하게 입고 싶었지만 평생 수수하게만 입어와서 어떤 옷이 어울릴지 잘 몰랐습니다. 결국 여행 때 미란 씨가 골라준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오늘만큼은 저도 좀 행복하고 싶었으니까요. 강남역에서 미란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완전 달라 보여요. 그 블라우스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 고마워. 우리 오늘 신나게 놀아요. 뷔페 먹고 쇼핑하고 카페도 가고. 그날 하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란 씨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뷔페에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앉아 있는 세 자식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왜 다 모여 있니? 진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
뭔가 크게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거실의 무거운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굳은 표정, 민지의 붉어진 눈, 수진의 불안한 시선. 저는 쇼핑백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다들 이렇게? 엄마, 앉으세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신문을 받는 사람처럼. 엄마, 오늘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바빠서 못 받았어. 제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요. 진수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미안하다. 친구랑 있었으니까. 그 친구요, 최미란 씨 말이죠. 그 이름이 진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희가 미란이를 어떻게 아니?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뭐? 알아봤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하셔서 걱정돼서 알아봤어요. 내가 뭐가 이상한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진수가 테이블 위에 뭔가를 펼쳤습니다. 프린트된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시니어 여행 사기 주의보, 황혼 사기 급증, 가족보다 여행 친구를 믿다가. 엄마, 이런 기사들 보셨어요? 요즘 시니어들 타겟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대요. 그래서 그게 미란이랑 무슨 상관인데?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그 최미란 씨라는 분이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정말 친구 맞아요? 아니면 엄마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란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가 미란이를 뭘 안다고 그래? 정말이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친구를 사기꾼 취급하다니. 엄마, 진정하시고 좀 들어보세요. 안 들어. 너희는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해 보이면 참을 수가 없구나. 무슨 말씀을? 사실이잖아. 내가 평생 너희들 뒤치다거리만 할 때는 좋았지. 그런데 내가 내 친구 만나고 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신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용당하시는 건 아닐까? 나중에 상처받으시는 건 아닐까? 난 어린애가 아니야. 내가 사람도 못 알아보겠니?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봐요. 그분이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거나 투자하자거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진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미란 씨가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카페 창업 이야기. 하지만 그건 사업 제안이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없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미란 씨는 정말로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거니까요. 엄마, 정말요? 진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래. 없었어.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를 못 믿으세요? 너희가 날 못 믿는 거잖아. 저는 쇼핑백을 집어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난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방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아이들이 나지막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엄마가 완전히 저 사람 편을 들고 계셔. 오빠, 우리 너무 강하게 나간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라도 말해야 해. 나중에 더 큰일 나기 전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아무도 제 편이 아닌 걸까요? 왜 아무도 제가 행복한 걸 기뻐해 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왜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미란아.
애들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천천히 말해봐요. 애들이 너를 의심해. 사기꾼이라고, 날 이용한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미란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원래 그래요, 영숙 씨. 부모가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 참지 못해요. 그래도 너무하잖아. 나를 어린애 취급하고. 영숙 씨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응, 이러다가 영숙 씨랑 저랑 못 만나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란 씨와 못 만나게 된다고요?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하지만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내가 누구 만나고 뭘 하든 내 자유야. 정말요? 저 때문에 영숙 씨가 자식들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숙 씨. 진짜 친구예요. 미란 씨의 목소리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면 뭐해요?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맞아. 그나저나 영숙 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카페 창업건 생각해 보셨어요? 제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아, 그게 진짜 좋은 기회예요. 제가 아는 곳인데 위치도 좋고 수익성도 확실하고요.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하다며. 네,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영숙 씨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이 함께 카페 운영하면 얼마나 좋아요? 미란 씨와 함께 운영하는 카페.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알면 물론 급한 건 아니에요. 영숙 씨가 편한 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영숙 씨를 믿으니까. 미란아, 고마워. 당연하죠. 우리 친구잖아요. 자,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다시 통화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래, 미란이는 날 믿어줘. 아이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갔을 때 아이들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어제는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만 조심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여전히 날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아이들과 연락을 줄였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게 받고 만나자는 말에도 바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대신 미란 씨와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전시회도 다녔습니다. 미란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제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미란 씨는 은근슬쩍 카페 창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숙 씨, 그 카페 자리가 정말 좋은데 다른 사람이 선점할까봐 걱정이에요. 영숙 씨만 괜찮으시면 우리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열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잦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란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숙 씨 혹시 투자금 준비하는 게 부담되세요? 아니, 그게 솔직히 말해줘요. 우리 친구잖아요. 사실은 집에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서 아, 그럼 대출 받으면 되죠. 영숙 씨는 집도 있으시고 신용도 좋으실 텐데요. 대출. 그 단어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야 하나? 영숙 씨 투자예요, 투자. 나중에 다 돌려받고도 남을 거예요. 미란 씨는 환하게 웃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거실 선반 위 미란 씨와 찍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야, 아니야. 미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이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게 받고 문자에도 간단히만 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진이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예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막내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봉지를 들고 들어와. 저는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냥 왔어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차를 내오면서도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또 미란이 얘기를 하러 온 건가? 또 날 설득하려고 온 건가? 하지만 수진이의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저번에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 말씀 듣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엄마를 너무 엄마로만 봤던 것 같아요. 수진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엄마 생각한다고 해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걸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아, 오빠랑 언니는 아직도 걱정하시는데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 친구분이랑 만나시는 거 계속하세요. 저는 응원할게요. 수진아, 넌 정말. 대신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하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았죠? 그래, 알았어. 그날 오후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수진이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 씨 이야기도 했고 여행 때 있었던 일들도 얘기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화장실 좀 쓸게요. 그래, 써. 수진이가 화장실로 간 사이 저는 호두과자를 더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수진이가 나오는 기척이 들렸는데 왠지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엄마, 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응, 뭔데? 엄마, 혹시 그 친구분한테 돈을 주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아니, 화장실 쓰레기통에 영수증이 보여서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영수증 50만 원짜리가 여러 장. 아, 그것은 미란 씨 생일 선물로 산 것이었습니다. 미란 씨가 현금보다는 상품권이 좋다고 해서 샀던 것. 엄마, 이게 뭐예요? 한두 장도 아니고 친구 생일 선물이야. 50만 원짜리를 여러 장요? 엄마, 이거 총 얼마예요? 수진이가 영수증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친구 생일 선물로 200만 원을 쓰셨어요? 그게 저도 사실 그 금액이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가 얼마나 저를 잘 대해줬는데요.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친구라도. 너도 친구한테 선물하잖니? 근데 200만 원까지는 안 해요. 엄마, 이건 상식적으로
상식, 너희들 기준으로 날 판단하지 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걱정? 너도 오빠랑 언니랑 똑같구나. 엄마.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엄마 편이에요. 편이라면서 이렇게 캐묻니? 저는 영수증을 수진이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봐, 나 피곤해. 엄마.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가라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수진이가 한참 동안 제 뒤에 서 있다가 결국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전화할게요, 엄마.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진이는 날 이해해 주려 했는데 하지만 그 영수증을 보는 수진이의 눈빛이 너무 싫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정말이지, 왜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미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나 이번 주말에 그 카페 자리 주인 만나기로 했어요. 응, 왜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막내딸이 왔다 갔어. 어머, 또 뭐라고 했어요? 저는 영수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 씨, 그거 제 생일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 삼아요. 응, 너무 비싸다고. 에휴, 자식들이 원래 그래요. 부모가 자기들한테 쓰는 돈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쓰면 아까워하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손주들 옷 사주고 용돈 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구한테 선물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영숙 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카페 주인 만나러 갈 때 같이 가요. 직접 보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 그럴까? 그리고 영숙 씨, 투자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그게. 급하진 않은데 그 자리가 정말 좋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빨리 계약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란 씨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은행에 알아봤는데 대출이 좀 시간이 걸린대. 얼마나요? 한 2주 정도? 그때까지 그 자리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미란아, 미안해. 내가 준비가 늦어서. 아니에요. 영숙 씨,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미란 씨의 목소리는 조금 차가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할게요.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란 씨가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예금이 좀 있긴 했지만 카페 창업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출받을 생각을 하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내 사업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핸드폰을 들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국 대출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걸까요? 거실 선반 위 미란 씨와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걸까요?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미란이를 믿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대출이 승인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미란 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런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영숙 씨, 우리 카페 정말 대박 날 거예요. 제가 장소도 다시 보고 왔는데 진짜 완벽해요. 미란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5천만 원, 제 평생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대출 나왔어. 정말요? 어머, 영숙 씨, 고생하셨어요. 이제 카페 계약 진행하면 되는 거지? 네, 제가 내일 당장 주인 만나서 계약할게요. 영숙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응. 나도 직접 보고 싶어. 좋아요. 내일 2시에 강남에서 만나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이 떨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잘 될 거야. 분명히 잘 될 거야. 문제는 그날 저녁에 생겼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잠깐 들렀어요. 엄마 드시라고 과일 좀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진수는 과일을 냉장고에 넣고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랑 싸웠다고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그건 오해야 괜찮아. 엄마, 진수가 뭔가 더 말하려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담보대출 5천만 원 실행 완료.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그거 대출 문자였어요? 아니야. 다른 거야. 엄마, 제가 봤어요. 5천만 원이라고.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대출 받으신 거예요? 그래. 순간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출을! 집담보로요! 내 집인데 내가 대출 받으면 안 되니?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카페 창업할 거야. 미란이랑 같이. 뭐라고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천만 원을 카페에 투자한다고요? 그래, 왜? 내 돈으로 내가 사업하는 건데. 엄마,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안다고. 미란이는 내 친구야. 친구요. 몇 달 알았다고 친구예요?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을 투자한다고요? 너희는 내가 뭘 해도 못 믿는구나. 정말이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나야. 지금 엄마 집으로 와, 당장. 아니야. 전화로 할 얘기 아니야. 1시간 후, 세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신문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것도 집 담보로. 내 돈이야, 내 집이고. 그 돈으로 사기당하시면 어떡하려고요? 사기가 아니야. 왜 자꾸 미란이를 사기꾼 취급하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 카페 계약서라도 보셨어요? 사업자 등록증은요? 임대차 계약서는요? 그건 내일 보기로 했어. 내일요? 돈은 벌써 대출 받으셨는데요. 미란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엄마,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진수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 최미란 씨에 대해 조사를 좀 더 했어요. 뭐? 그분 이름이 여러 개예요. SNS도 여러 개의 계정을 쓰고 전화번호도 자주 바꾸고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접근한 정황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란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가 미란이를 질투하는 거야. 내가 친구 생겨서 행복한 게 싫은 거잖아. 엄마, 저희가 왜 질투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반대하는데?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막으려고 하는데? 정말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평생 너희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내가 내 돈으로 내 사업하는 게 왜 문제야? 엄마가 사기당하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사기 아니야. 그럼 증명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카페 창업을 하려는 거라는 걸. 내일 계약서 받아올 거야. 그럼 너희도 인정할 거지? 세 자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내일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계약하시는 자리에 뭐? 5천만 원이 걸린 일이에요. 저희도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싫어. 너희가 가면 미란이가 기분 나빠할 거야. 엄마, 그럼 저희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혼자 하시겠다면 책임도 혼자 지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혼자 할게. 너희 도움 안 받아도 돼.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울면서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애들이 영숙 씨 무슨 일이에요? 내일 같이 가겠대. 계약하는 자리에 너를 못 믿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란 씨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미안해, 미란아. 내 자식들이 이렇게 무례할 줄 몰랐어. 괜찮아요. 영숙 씨 이해해요. 그런데 미란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근데 영숙 씨 그러면 좀 곤란한데요. 응, 카페 주인분이 조용히 계약하길 원하시거든요. 가족들까지 오시면 복잡해질 것 같다고. 그럼 어떡해. 영숙 씨가 선택하셔야 해요. 자식들을 믿으실 건지, 저를 믿으실 건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영숙 씨를 믿고 이 일을 같이 하려는 건데, 영숙 씨는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야. 나는 널 믿어. 그럼 내일 자식들 몰래 혼자 오세요. 영숙 씨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카페 자리 다른 사람들도 노리고 있어요. 내일 계약 안 하면 넘어가요. 알았어. 혼자 갈게. 고마워요, 영숙 씨.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자식들 몰래 계약을 한다는 게. 하지만 아이들이 가면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미란 씨를 믿지 않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란이를 믿자. 우리는 친구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미란 씨가 제 통장을 들고 웃으며 사라지는 꿈.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미란 씨와 카페 주인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에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진수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 1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미란 씨를 만나고 카페 주인을 만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우리의 카페가 시작되는 겁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1시 40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거죠.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서 미란 씨를 기다렸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미란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금 늦는 거겠지. 2시 10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란아, 나 카페 앞에 왔어. 어디야?
답장이 없었습니다. 2시 20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요?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현관문을 바라보며 미란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시 40분. 전화를 10번도 넘게 걸었지만 미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10여 통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하지 않으시면 아, 죄송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요. 커피가 나왔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미란 씨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파서 집에 있는 건 아닐까? 휴대폰이 고장난 건 아닐까? 저는 택시를 타고 미란 씨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미란 씨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3시 30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미란아, 나야, 영숙이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누구 찾으세요? 최미란 씨요. 여기 사시는. 아, 그분. 이사 가셨는데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요? 언제요? 한 달 전쯤? 갑자기 짐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원래 계약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면서. 그럴 리가. 저희 어제도 통화했는데요. 그분 연락 안 되세요? 저도 빌려준 물건이 있어서 연락했는데 번호가 바뀌었던데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번호가 바뀌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 물건도 못 받았죠. 에휴. 옆집 여자는 투덜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미란 씨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란아, 무슨 일이야? 나 정말 걱정돼. 연락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미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다른 가능성들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사기당하실까봐. 그분 이름이 여러 개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미란이는 제 친구예요. 우리는 함께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그녀가 절 속일 리가 없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미란 씨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여행도, 우정도, 카페 창업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목구멍에서 비명이 치솟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무음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5천만 원. 제 집을 담보로 받은 5천만 원. 그 돈은 이미 미란 씨에게 보냈습니다. 카페 계약금이라며.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얼굴로 아이들을 마주해야 할까요? 이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너희 말이 맞았어. 엄마가 사기당했어. 저는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부재 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진수, 민지, 수진. 아이들이 계속 전화를 했던 겁니다. 문자도 수십 통. 엄마, 어디세요? 엄마,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제발 혼자 가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갔고,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너희 말이 맞았어. 그리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 자식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상태를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안에서 구겨진 옷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축하 파티를 위해 샀던 옷들.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세 자식이 모두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거였습니다. 미안해. 너희가 옳았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너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돈이 5천만 원이 다 없어졌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미란이가 사라졌어. 집도 비어 있고 전화도 안 받고 번호도 바뀌고 민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그 돈을 벌써. 카페 계약금이라고 미리 보내달라고 해서 3천만 원을 보냈어.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수가 주먹으로 소파를 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직. 지금 당장 신고해야죠. 진수가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수야, 잠깐. 엄마, 지금 5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사기예요. 당장 신고해야 해요. 진수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진술을 하는 동안 저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돈을 보냈다는 것. 미란 씨의 신분증 사본도 받지 않았다는 것.
카페 장소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게 엄마 평생 모은 돈인데.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범인이 이미 출국했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이 돌아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수가 소파에 깊이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셨으니 앞으로 매달 이자만 해도. 내가 갚을게. 내가 일을 해서라도. 엄마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게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갚아야죠. 근데 5천만 원이에요. 엄마, 우리 집안 경제가 다 흔들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그 사람 의심스럽다고, 사기일 수도 있다고. 나도 알았어.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걸. 너무 쉽게 돈을 요구한다는 걸. 그런데 왜요?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면서도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외로움을, 이 절박함을. 외로웠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외로웠어.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10년. 혼자서 참 열심히 살았어.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봐주고, 집 아니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희들은 다 바빴어. 손주들도 크고, 너희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았더라.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소홀히 했나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잖아.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엄마 인생이 없더라. 아내로 살다가, 엄마로 살다가, 할머니로 살다가, 정작 박영숙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미란이가 나타났어. 나를 영숙 씨라고 불러줬어.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영숙 씨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 누군가 나를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나랑 카페 가고, 여행 가고, 친구처럼 대해준다는 게.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나도 사업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단순히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너무 엄마로만 봤나 봐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저희 잘못이에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롭다는 것도 모르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것도 생각 못하고, 그저 엄마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작에 엄마 마음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는 수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 걱정하게 해서. 진수가 일어나 우리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거예요. 엄마 외롭지 않게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돈 문제는 저희가 같이 해결할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갚을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철이 든 아이들을. 사실 제가 이 아이들에게서 외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거실에 모여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외로움에 대해서, 아이들이 몰랐던 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돈은 잃었습니다. 큰 돈을, 정말 큰 돈을. 하지만 이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했던 건 돈도, 카페도, 사업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누군가 저를 봐주기를, 이해해 주기를,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처음부터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선반 위 미란과의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가족 사진만 남겨두었습니다. 거짓된 웃음이 아닌 진짜 제 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어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5천만 원, 매달 갚아야 할 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실망.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매일 찾아와 밥을 먹여주려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미안해, 입맛이 없구나. 진수와 민지도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진수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의논했어요. 응, 대출 이자. 저희가 나눠서 낼게요. 셋이서 나누면 한 달에 각자 5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괜찮아요. 안 돼. 그건 너희 돈인데. 엄마, 저희 엄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천천히 갚으면 돼요. 저희가 여유 생길 때마다 조금씩 보태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저희도 반성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 엄마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 잘못도 있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예요. 약속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 씨, 아니, 그 사람의 본명은 최미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했고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추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응, 뭐든지. 그래도 그때는 행복하셨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미란 씨랑 여행 갔을 때, 카페 꿈꿨을 때, 지금 생각하면 다 거짓이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는 행복하셨나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속았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 오랜만에 누군가 날 영숙 씨라고 불러줬어.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영숙 씨로.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엄마로만 봤지.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팜플렛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림 교실, 서예, 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팜플렛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그림 같은 거. 그림? 네. 엄마 옛날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아니?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미대 가고 싶어 했다고? 근데 집안 사정 때문에 못 갔다고? 저는 아득한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학교 미술 시간만 기다렸던 소녀 시절. 미대에 가고 싶었지만 포기해야 했던 청춘.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붓을 놓은 지 40년도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림을 늦은 거 없어요, 엄마. 하고 싶었던 거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랑 언니도 같이 등록했어요. 뭐, 우리도 같이 배우기로 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취미 생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문화센터 시니어 그림 교실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 날, 세 자식이 모두 함께 갔습니다. 캔버스 앞에 서서 붓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는 붓. 엄마, 괜찮으세요? 응, 떨리네. 천천히 하세요. 우리도 처음이에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한참을 빈 캔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그리고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그 아래 펼쳐진 바다, 베트남 나트랑의 바다였습니다. 거짓이었지만 그곳에서 느꼈던 자유로움은 진짜였습니다. 붓을 움직이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다시 박영숙이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림을 그리는 한 사람.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제 그림을 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 그리셨어요. 아직 멀었어.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진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함께 있어서 더 행복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선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사진이 놓인 그 자리. 예전에는 미란 씨와의 사진이 함께 있었던 그 자리. 지금은 가족 사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이 났습니다. 미란 씨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영숙 씨라고 불리던 그 느낌이, 자유롭게 바람을 맞으며 걸었던 베트남의 그 거리가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속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저는 선반 위 가족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젊은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아이들을 안고서. 그때의 저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박영숙은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까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찾고 싶었던 건 새로운 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림 그리던 소녀, 꿈꾸던 청춘, 웃음 많던 여자, 박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 이제 저는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늦었지만 천천히. 잃은 것도 많고 상처도 깊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거실 선반에 가족 사진을 다시 올려놓고 그 옆에 오늘 그린 그림 사진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 엄마인 저와 박영숙인 저. 이제는 둘 다 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듣는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